어젯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건 어젯밤 10시 반쯤입니다. 옅은 회색으로 시작한 연기가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도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왔고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지 4분 만에 주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항공기 대부분을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기내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저희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다 이렇게 대피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크게 번지기 전 탑승자들이 모두 대피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승객 3명이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민족 대명절 설을 하루 앞두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려던 승객들은 예기치 않은 항공기 화재에 크게 놀랐습니다. 승객들은 긴급한 순간에도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모두 탈출했습니다. 이어서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에서 펼쳐진 슬라이드를 타고 한 남성이 내려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 모든 승객은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은 불이 뒤쪽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 다 대피해서 지금 나오고 아직도 지금 비행기 뒤쪽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어요. 화재 초기에는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되지 않자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차례대로 슬라이드에 태워 비상 대피시켰습니다. 놀란 승객들 대부분은 짐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버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모든 짐은 다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한 2명 정도 실려가는 거 저는 육안으로 봤어요. 불타는 비행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활주로에서 버스를 타고 김해공항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찍지 말고 갑시다. 일부 승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항공사 측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기체 꼬리에서 시작한 불길이 삽시간에 동체 전체로 번질 정도로 거셌습니다. 이륙전에 불이 난 만큼 항공유를 가득 실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난 불은 기체의 꼬리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후미에서 붙은 불은 삽시간에 동체 전체로 번졌습니다. 특히 기체 윗부분이 집중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불탄 여객기는 김해공항을 떠나 홍콩으로 가려던 국제선 항공기입니다. 이륙 전에 불이 난 만큼 항공유가 가득 실려 있어 불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소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3만 5천 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저희들 특수차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 방어를 하였습니다.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는 화재 원인 규명. 전문가는 기체 꼬리 부분의 전자기기 장치가 전기적 오류를 일으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항공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 요인들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항공기 후미 쪽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취지의 승객 증언이 있는 만큼 수화물에서 불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불탄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설 연휴 폭설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치워도 내리는 눈에 차량 통행이 막히고 고립된 곳도 적지 않았는데요. 유세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을 입구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초입 제설함은 눈으로 덮여 온데간데 찾아보기 힘들고 집으로 향하는 비탈길은 빙판으로 변해 한 걸음 떼기도 힘듭니다. 언덕길 위쪽으로 갈수록 길목마다 눈이 쌓여 차량은 아예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주택단지가 사실상 고립된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삽을 들고 나섰지만 치워도 좀처럼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치우면 쌓이고 나무에 있던 눈들까지 바람에 날려서 더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이상 치웠는데 눈 올 때마다 이렇게 골목 치운이라고 제가 눈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연 이틀 쏟아진 눈에 전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고립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서는 밤사이 내린 눈에 한때 차량 통행이 완전히 막혔고 충남 논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길을 내러 트랙터를 몰고 나서는 등 외부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자체들도 연휴를 반납하고 제설 작업에 뛰어들었지만 무거운 눈이 쉼없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인 제설 작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긴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떠났던 여행객들도 폭설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영차. 검은색 승합차 한 대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겨우 밀어냅니다. 연휴를 맞아 덕유산 리조트를 찾은 여행객들. 힘없이 내리는 눈에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일부 이용객은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눈이 빠져가지고 바퀴도 못 움직여 막 헛돌아가지고 앞에 있던 차는 결국에 그냥 주차하고 하룻밤 더 묵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연휴양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눈밭으로 변해버린 산 중턱에 야속하게 더 내리는 한방눈. 휴양림이 트랙터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차가 다니기엔 역부족입니다. 오전에 떠나려던 이용객 20-30명은 한때 고립됐고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 사러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트랙터가 밀고서 지금 천천히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많게는 40cm가 넘을 정도로 쏟아진 폭설에 전국 곳곳에서 자를 동원한 인증샷도 쏟아졌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에 줄자를 넣어보는데 멈추지 않고 들어가더니 40cm가 되어서야 멈춥니다. 강추위에 쌓이자마자 얼어버린 눈무더기는 플라스틱 막대자를 꽂아도 끄떡없습니다. 제보자들은 이렇게 쌓인 눈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폭설 때문에 귀성객들의 고향 가는 길이 험난한데요. 하늘길과 바닷길도 궂은 날씨에 꼼짝없이 막혀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이 비행기와 배를 이용해야 하는 귀성객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청주공항에서는 폭설에 이틀 동안 결항과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결항에 표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못 가겠구나 싶었지만 이제 각 항공사들을 이제 가면서 비행기표를 어떻게든 구했어요.
한 3개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가 딱 맞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천과 김포, 제주, 청주공항 등에서 1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하며 귀성객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백길도 강풍과 높은 파도에 끊겼습니다. 여객선은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항로 등 73개 항로 96척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은 이틀째 백길이 끊기며 섬 귀성객의 발길이 꽁꽁 묶였습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항공기와 배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폭설과 궂은 날씨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2대와 버스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뒤따라오던 차들과 부딪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분 뒤인 오후 5시 반쯤엔 경부고속도로 같은 구간 서울 방향에서도 승용차 2대와 버스 5대 등 7대가 부딪혀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폭설은 찬 공기와 소용돌이가 맞물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을 만들고 상층의 소용돌이가 구름을 내륙으로 끌어들인 게 원인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쉴 새 없이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눈구름을 만든 건 북서쪽에서 밀려내려온 강한 찬 공기입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는 동안 대기와 해수면의 큰 온도차에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지난 밤사이 서해상 해기차는 20도 이상으로 구름대 발생과 발달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 4km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는 마치 장마철을 연상시키는 띠 모양의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긴 시간 동안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서해의 눈구름을 한반도 북쪽 상공에 정체하고 있던 차가운 소용돌이가 내륙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런 전리저기압이 만들어지면 한반도로 매우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죠. 그러면서 눈 내리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만듭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의 눈은 점차 잦아들겠지만 여전히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에서 유입되는 눈구름으로 서쪽 지역은 오늘까지도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충남과 전북에 많게는 15cm 이상, 충북과 전남에 5에서 10cm, 경기 남부와 강원, 영남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추가로 눈이 더 예보된 만큼 눈이 멈춘 틈을 이용해 쌓인 눈을 치워 시설물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이 어디에 배당될지도 관심인데 보석 여부도 1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전략을 준비하는 동시에 보석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신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연휴 직후 정해집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혈액암 투병 중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 석방됐고 김용현 전 장관은 증거인멸 우려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까지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경우 김용현 전 장관 1심 재판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계엄 선포 과정과 대통령의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조직적 내란 범죄를 그려놓은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달 12월 27일, 윤 대통령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7월 말 선고 가능성이 나오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6월 정도에는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요구에 따라 즉각 해제했다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면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절단내고도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한다며 정말 양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내 가뜩이나 힘든 국민 설 밥상에 시름만 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건강이 걱정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윤 대통령 부부 모습이 국민 뇌리에 선명하다며 동정심이라도 기대했다면 꿈깨라고 비난했습니다. 설 연휴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음 주부터 다시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남은 변수는 뭐가 있는지 이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다음 주 주요 증인들이 나옵니다. 화요일에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틀 뒤 6차 변론 기일에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탄핵 심판정에 증인으로 섭니다. 계엄 사태 전후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앞서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 미리 지정하는 동시에 변론을 종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측 반발에도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만큼 대통령 측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 카드를 꺼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30명이 넘는 증인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60여 곳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며 지연 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증거는 많지만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는데 헌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할 근거라고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머물렀던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불을 지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수령에 빠져 있음을 만방에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안 여부에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영웅이 된 겁니다. 특히 지난 15일 체포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옥중 자필 편지는 음모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거나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밝힌 입장은 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다고 말했는데 증거가 충분하다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다면서도 확인된 게 없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비상계엄의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정보도 말씀하시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없다는 말인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중에 떠도는 사진 등을 근거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는 선관위의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구속 등 비극적 헌정사를 새로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치 실종이 꼽힙니다. 모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양보와 타협, 대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지난 2022년 대선 뒤 여야는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22대 총선 뒤에야 대통령이 취임 720일 만에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국회법과 다수결 논리를 앞세운 야당이 의사 일정과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협의가 안 되면 그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어야 할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여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 대치가 이어지던 가운데 불거진 명태균 씨 의혹은 야당의 특검법, 탄핵 공세에 한층 불을 붙였고 대국민 담화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거대 야당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모두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화와 양보, 타협을 위한 노력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이 모든 걸 규정할 순 없는 만큼 그 해석과 적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불가피한데 바로 이때 필요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 저 불행은 사실상 정치를 해모하고 기피하고 야당하고 좀 상당히 그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입법 권력을 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국회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적절한 역할을 했냐, 저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대통령 체포와 구속, 법원 습격 사건 등 초유의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대로 하자는 건 사실상 갈등 조정이나 협상의 여지를 닫아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는 씁쓸한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치권에서 반복되어온 개헌 화두가 매번 논의로만 끝나게 된 건 차기 대권을 앞둔 여야의 엇갈린 셈법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개헌의 적기로 여겨지는 현 정국에서도 결국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최대의 과제가 되리란 관측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기간 헌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케 한 김종필 전 총리와 이른바 DJP 연합의 전제 조건도 내각제 개헌이었지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주로 임기 말 현직 대통령 측에서 제안하며 시작됐는데 정치권을 아우르는 호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양상엔 때때마다 임박했던 차기 대권 구도가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은 당장 헌법 개정에 급할 게 없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적극 찬성하는 경향을 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당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진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엔 말을 아끼고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최근 2달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87년 체제가 조금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가 더 이상 이 불행한 사태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현재 권력과 유력한 미래 권력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개헌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유력 주자들의 초당적 결심이나 공감대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선 전이냐 후냐, 양자택일의 선택,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출 수는 없는지 등 시점이 숙제로 남게 됩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조기 대선 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라도 원포인트로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민이라도 나서서 국민 발안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발안권을 헌법에 넣는 그런 개헌이라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또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현행 87년 체제는 6월 항쟁 이후 2달 만에 여야 합의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개헌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후가 10차 개헌의 현실화 여부를 판가름할 분기점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했다는 소식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 특수작전군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우크라이나 매체인 이보케이션 인포는 북한군이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병력 보강을 기다리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 절반 정도를 탈환했고 현재 북한군 추가 파병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이 상당한 전력 손실을 입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는 추가 파병을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할 당시부터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참전 초기부터 현실화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포로가 된 북한군 입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제대로 된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북한은 이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라며 추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입니다. 추가 파병 시점은 올해 초로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큰 전력 손실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한 내부 불만이 커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 파병 사실조차 주민들에게는 비밀로 한 것이 이 같은 고민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А ваша мати знає, де ви перебуваєте? Ні, не знає.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전쟁은 3년째 지지부진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는 전쟁 종식을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My proudest legacy will be that of a peacemaker and unifier. That's what I want to be, a peacemaker and a unifier.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협상력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추가 파병에 대한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북한 핵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에 얼마만큼 공조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밀감을 표현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했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開発は我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はできません。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私から金正恩委員長への呼びかけを含め、これまでも様々なルートを通じまして、様々な働きかけを行っ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근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등 각종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 북미 정상 외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대응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한미일 틀에서 잘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대북 공조가 가능할지 일본 외교가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충남과 호남 서해안은 오늘까지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설날인 오늘 기온은 더 떨어지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엔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에 강원도 강릉 아파트 공사 현장에 크레인 도르래가 출렁입니다. 속초 IC를 비추는 CCTV가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새벽 한때 강원도 미시령에는 초속 34.2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한반도 서쪽과 동쪽, 해안가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5도, 바람까지 불어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0.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산 사람은 서울 고궁을 찾았다가 생각보다 더한 추위에 잔뜩 몸을 웅크렸습니다. 일단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조금 힘들었고 내일 또 눈 올까 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설날부터는 더 추워집니다. 설 당일인 오늘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2도 정도 낮은 영하 7도로 예상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의 설날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일찌감치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을 뜻하는 청사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치유와 번영을 상징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런 상징을 이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에 한계도 있기에 업계마다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뱀이 새겨진 기념주화와 골드바, 주류 제품에선 청사가 포장의 소재로 쓰입니다. 을사년 청사해를 맞아 유통업계는 푸른 뱀을 활용한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매년 특히 이제 설날 명절이 되면 해가 바뀌고 그 해에 맞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상징물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12지 중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데다 청사라는 희귀성이 더해지며 설맞이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른색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좀 길조로 많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 뱀이 좀 치유와 번영의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청사 마케팅 제품들은 뱀이 가진 치유의 상징 덕분에 건강을 소원하는 소비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수술한 잘 아물었으면 좋겠고. 올해는 그냥 회복의 해라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제 가족이랑 친구들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제조업체도 뱀의 재생 치유 능력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피부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음료 업체는 이 청사의 이미지를 바로 제품에 녹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리포터의 한 기숙사 상징물인 뱀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뱀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가 식품엔 썩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데 대신 뱀띠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을사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뱀띠 아기들을 기다리는 의류업계도 아기뱀 디자인으로 아가 청사 맞이 준비를 끝냈습니다. 올해도 경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기업들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한 청사의 해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주목받는 관광 명소가 부산에 있습니다. 바로 푸른 뱀이란 옛 이름과 이야기가 있는 청사포인데요.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포를 지나 달맞이 고개를 넘으면 만나는 포구. 고즈넉한 어촌 마을이자 일출 명소 청사포입니다. 청사포의 청사는 푸른 뱀을 뜻하는 한자말이었다가 지금은 푸른 모래를 뜻하는 한자로 바꿨습니다. 예전 이름 푸른 뱀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린 아내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가엾게 여긴 용왕이 푸른 뱀을 보내 아내를 용궁으로 데려가 남편과 만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300년 전쯤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기다린 할머니의 사연을 누군가 각색한 거로 추정됩니다. 청사포 주민들은 매년 이 할머니를 기리는 당산제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시작하는 그 역사는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어린이일 때부터 지내왔으니까
지난 2017년 청사포에는 아내가 바다를 향해 팔을 벌려 한없이 남편을 부르던 모습을 한 다리돌 전망대가 섰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확장 공사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리돌 전망대 옆으로는 옛 동해남부선 철길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가 길게 이어지고 해변 열차도 달립니다. 푸른 뱀 이야기와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청사포는 올 한 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 과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온난화가 심한 상태로 유지되면 빠르면 20년 뒤엔 사과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 김치 재료인 고랭지 배추도 한반도에서 점차 사라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과일로 알려진 사과.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대표 과일인 만큼 명절 차례상과 제사상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부터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과를 먹고 선물하며 행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가 짧으면 20년 뒤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가슴 서늘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반도 과일 재배지 미래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온난화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20년 뒤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가 사라지고 60년 뒤엔 사과 재배지가 거의 사라져 볼 수 없게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전북 등 많은 곳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기온이 점차 올라서 2040년도에는 강원도에서만, 2080년도쯤에서는 강원 산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우리나라 대표 과일인 배와 포도, 감 등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40년 이후 재배지가 급감해 50년에서 60년 뒤에는 한반도에서 재배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농업 분야 미래전망에서는 김장전, 여름철 김치의 공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김장김치가 떨어지는 여름철에 먹는 김치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고랭지 배추가 대신하고 있는데 최근 태백과 삼척 등 해발 고도가 높은 고랭지의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악의 온난화 상황에서 고랭지 배추는 2040년대 현재의 7% 수준으로 줄고 2080년대 이후엔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배추는 아직 상황이 여유롭지만 지난해처럼 가을과 겨울 이례적 고온과 폭우, 폭설이 지속한다면 이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온난화 속도는 전 지구 평균 수준보다 2배 이상 빠른 상황.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속에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을 측정할 때 체질량 지수, 즉 BMI를 바탕으로 평가하곤 하는데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BMI만으로는 비만과 건강 상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한 비만. 비만 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 전 세계 10억 명, 미국 성인의 절반, 국내 성인의 40% 가까이가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비만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BMI 지수로 측정했는데 서구에서는 BMI가 30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비만은 200개의 질환과 관련이 있고 매년 280만 명이 비만으로 사망한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Because obesity is associated with other cardiometabolic condi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and lower quality of life by many dimensions.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 임상비만위원회가 BMI 지수로만 비만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MI는 근육이 많은 사람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평가하고 질병 유무 등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비만 측정 방식으로 BMI 외에 허리둘레,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 키와 허리둘레 비율 등 최소 한 가지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체중으로 인한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임상 비만으로,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임상 전 비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Commission proposes to change the definition of obesity from simply being relatively heavy for your height to being ill because of having too much fat. 위원회는 임상 비만의 경우엔 적극적인 개입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임상 전 비만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이와 성별, 인종별로 비만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지 란셋에 실렸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중국이 무비자 정책 확대의 성공 사례로 한국 젊은이들의 상하이 여행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매체 등은 중국 무비자 정책이 서방권의 외면을 받았다는 혹평도 내놨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성세대가 장자제로 간다면 젊은이들은 상하이를 찾는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인들의 상하이 여행 붐, 특히 유행에 민감한 MZ세대의 발길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 대상 무비자 시행 이후 상하이 여행 수요가 180% 늘었다는 집계치도 나왔습니다. 잠을 안 잔다는 한국인들의 상륙에 상하이 요식업계의 시간표는 물론 메뉴판도 바뀌었습니다. 我们就开始赶紧补这个菜单招翻译，然后各个店里面往那调人。 한국인들에게 경제 수도 상하이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느닷없는 슈퍼카 행렬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Can I ask why you from Korea? Oh yeah, okay. Shanghai very good, right? Shanghai number one. Number one. Do you see this in Korea? No, never. Never. Okay, okay. 지난해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2천만 명을 넘겨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내수 소비 진작의 성공 사례로 한국인 여행객 수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周五下班去中国成为国际新热潮，更多的外国朋友来到中国，亲身感受到新时代中国之美。 그러나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63%에 불과한 숫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1억 9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기대했지만 한참 못 미쳤다는 겁니다. 해외 인터넷 차단이나 간첩법 강화 같은 정치적 경직성이 거부감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줄어든 미국과 서유럽 관광객의 빈자리를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메웠다고 혹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설날인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이 이어지고 있고 충청과 남부에도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사제비에는 72.7cm, 경기도 안성에도 26.6, 그리고 서울 관악구에도 16cm의 많은 눈이 왔습니다. 오늘 낮까지 충남과 전북,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과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해안가와 또 산간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4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춘천 영하 6.2도, 대구가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춥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